자, 지금 시간이 2020년 10월 25일.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갔죠? 예,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금요일에 다우 지수는 하락을 쭉 하다가 거의 보합 정도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나쁜 쪽으로도 없고 좋은 쪽으로도 없는 거예요. 뉴스를 확인을 해 봤더니 그 협상이 있었잖아요. 2조 달러였나? 2조 달러 부양책에 대한 협상도 결론이 안 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10월 25일이에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대선이 11월 한 3일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6, 27, 28, 29, 30, 31, 1, 2, 3 하면 이제 9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대선 이전에는 부양책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뭐 9일밖에 안 남았는데 9일 이전에 하나, 그 이후에 하나, 어,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이 계속 예,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남아있는 이슈는 부양책이 거의 전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백신의 경우 지금 임상 3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임상 3에 못 미치는 수준의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아는 업체는 4개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모더나, 화이자.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해서 일부 중지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어쨌든 지금 당장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에는 그다지 예,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전까지 백신을 가지고 장난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금 중간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데 지금 필요한 게 중간 결과가 아니잖아요. 실제 전체에 대한 데이터 값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부양책을 협의해서 터뜨렸을 때 그게 결렬이냐 아니면 합의냐에 따라 어쨌든 요동치겠죠. 다우 지수의 월봉을 보면 답이 없어요. 음, 다우 지수의 월봉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보면 예,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예, 그러면 고가도 넘지 않았고 저가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봉의 고가도 넘지 않고 전봉의 저가도 깨지 않은 지금의 딱 봉의 형태는 그냥 중간에 있는 거죠. 윗꼬리도 아랫꼬리도 양쪽 다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이 10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5거래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5거래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방향을 양쪽 다 열어놓고 예, 간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뉴스에 따라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확정적으로 답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하락을 위해 만든 차트입니다. 또는 상승을 위해 만든 차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꽤 애매해요. 중요한 건 상승 추세에 관련된 하단선은 이번 달이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르기 편하고요. 음, 양봉으로 끝나면 이제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계속 시간을 끌면서 내리지 않는 건 예, 상대적으로 상승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어, 장대 음봉 하나 크게 떨어지면 나머지 4일 동안 반등시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상승이 유리한 상태고, 그 밖에도 5일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 어쨌든 예,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예, 간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나스닥을 보면 예, 나스닥은 조금 더 윗꼬리가 길어요. 예, 어쨌든 양쪽 다 기회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결렬이 되면서 하락이 크게 오면 일봉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월봉이 망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월봉이 망가지게 되면 어쨌든 큰 흐름에서 이제 상승을 일단락 짓는 행위로 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폭의 하락이 오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큰 폭의 하락은 없어야 되고 버티거나 오르거나 예, 그런 두 가지 흐름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 보죠. 예, 코스피 뭐 답답한 흐름이에요. 예, 일단 지난 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뭐 없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합니다. 예,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거래량이 42%예요. 42%. 42%라 그러면은 전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0일치? 10일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예,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거래량이 뭐 미친 듯이 줄고 있어서 이렇게 줄면 사실 하락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예, 투매가 나와야 하락하기 유리한 거지 투매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반드시 빠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월봉상 투매가 없다. 예, 투매가 없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감소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 상승을 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형태가 되죠. 그런데 지금의 월봉은 특이하게도 하단선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자, 첫 번째, 8월 달의 월봉은 그 8월 첫 거래일에 하단선을 찍고 나서 올라갔어요. 예, 그날 종목 추천한다고 열심히 종목만 추천하고 있다가 둘째 날 되니까 그냥 다 올라가 버렸는데 제 기억엔 8월 달은 첫 거래일에 하단선을 찍고 올라간 다음에 막판에 내려왔어요. 자, 9월 달에는 올라갈 때 하단선을 찍지 않고 올라갔죠.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후반에 떨어지면서 마지막 주에 하단선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해서 종가에 끝났고요. 이번 달도 9월 달하고 유사하게 하단선을 전혀 찍지 않고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매수 기회가 없었고
매도 기회만 주어졌는데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아주 오묘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있었죠. 예, 그럼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슈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물산이 있고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삼성물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포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사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개별 주식에 대한 영향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생명이 뭐 10% 오르거나 10%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별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 4월 달부터 엄청나게 증시가 올랐는데 예, 그때 오를 때도 삼성생명 별로 오르지 않아도 증시는 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오르든지 내리든지 증시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증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22% 정도 되는 것 같고 코스피 200으로 치면 한 24%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우가 있으니까 어, 40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한 400조 정도 될 텐데 이제 내일부터 위든 아래든 난리가 나겠죠. 제가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이건희 회장의 위중설을 처음 이제 들었을 때 그때는 미친 듯이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뭐 난리치면서 올랐는데 그때 올랐던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상속 문제였어요. 예. 상속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을 때 삼성은 이세 경영에 대한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에버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해가지고 교통정리를 지금 다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이슈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뭐 한진이나 뭐 이런 회사들처럼 한국타이어나 이런 회사들처럼 난리를 칠 가능성은 이제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난리를 치면 증시가 상승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타이어가 난리를 치든 한진이 난리를 치든 예, 그냥 난리를 치는 건 이 시장에 전혀 뭐 관심 영역도 아닌데 삼성전자가 난리를 치게 되면 아마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자, 선물과 파생을 움직이는 주체는 지수를 관리해야 돼요. 예,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 지수를 관리하는 가장 편리한 종목이 삼성전자죠. 예, 예전에 삼성전자로 관리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가 아닌 종목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종목들이 과도하게 시가총액이 늘어났죠.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뭐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 되지도 않은 종목들이 막 30조가 되고 40조가 되고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예, 그만큼의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겠죠. 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올랐어요. 예, 삼성전자는 뭐 그냥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데다 돈을 다 써버리니 네이버나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 못하죠.
삼성으로 돈이 몰리면 기타 주식들은 돈이 빠져나가고, 삼성에다가 돈을 안 쓰면 기타 주식들로 돈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게 2013년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움직였어요. 예. 다른 종목 안 올라요. 삼성전자 막 끌어올릴 때는, 예, 다른 종목으로 돈이 안 갑니다. 만약에 내일 삼성 쪽으로 돈이 몰렸다. 그래서 삼성이 막 한 7%, 8% 폭등한다. 그러면 네이버나, 예,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는 죽을 거예요. 돈이 없어요. 삼성 쪽으로 돈이 싹 다 몰리면, 예, 그쪽으로 갈 돈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걸 악재로 받아들여서 삼성전자가 급락한다. 그러면 그 네 종목 가지고 방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반대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5%, 6%막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예, 그 네 종목을 가지고 방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약간 핵폭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 좋은 의미로도 작용을 해요. 왜냐? 어차피 삼성전자의 방향에 의해서 지수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예, 그게 위냐 아래냐, 이제 어느 쪽으로 터지냐에 따라 월봉이 그려질 거기 때문이죠. 예, 지금의 월봉을 잘 보시면 누르기 좋게 돼 있어요. 누르기 좋게. 근데 주봉은 거꾸로죠. 주봉은 아래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딱 차트를 보면 그냥 버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의 의도는 그냥 버티겠다예요. 버티겠다. 근데 다우 지수조차도 그냥 보합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보합에서 시작하면 버틸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일주일만 버티면 되는데 그 일주일을 버틸 수 있도록 주봉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이 급락한다. 그러면 개파락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과연 주봉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 얼마더라? 3천억인가? 4천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체크 좀 해볼게요. 누적으로 들고 있는 게, 예, 4,663억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도 많이 안 들고 있어, 생각보다. 예. 그래서 내일은 거의 삼성전자에 의해서, 예, 방향이 많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상속세가 뭐 10조 얘기가 나오는데, 상속세를 정하는 기준이, 예, 이전 2개월과 앞으로 2개월 이렇게 해서 총 4개월의 평균을 따진다는데, 어, 제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내리겠죠. 싹 다 내리는 게 최고죠. 예. 그래야 상속세가 줄어들 테니까요. 근데 내가 주식을 팔아야 돼. 그러면 올렸다 내리겠죠. 예. 빨리 올린 다음에 그다음 빨리 내려야죠. 후다닥 팔고. 어쨌든 거의 핵폭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시하고 분석을 하지만 감안을 하세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어쨌든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속에 결정되는 기간 동안 앞으로 2개월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2개월 동안 거의 단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게 위든 아래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보세요. 만약에 이번 달에 월봉이 음봉이 났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음봉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건 자국의 이슈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딱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자국 이슈는 없어요. 해외 이슈만 존재하지. 지금 해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이슈잖아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100명 안팎으로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는 그래도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 이슈가 터져서 이게 만약에 아래라는 방향이 정해지면 골치 아파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래라는 방향을 누군가 정했어요. 그러면 그 방향 때문에 파생 거래를 하는 주체들이 포지션을 아래로 잡게 되면 그때는 뭐 다우가 오르든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든 일방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방향은 모르겠어요. 그냥 아래이길 바라는 거지 이게 아래로 갈 거라고 확신하기 어렵죠. 지분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좀 누가 이렇게 써놨던데 만약에 지분을 팔 거면 저 같으면 올릴 것 같아요. 올려서 팔겠죠.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어쨌든 이제 상속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필터링이 되겠죠. 예, 저는 삼성생명은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빠지면 더 사야죠. 이제 상속까지 받는 상황이면 예, 굳이 더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얼마를 바닥으로 볼 거냐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막 오른다 그러면 뭐 그냥 내버려 둘라고요. 예, 뭐 오르는데 신경 쓸 필요 뭐가 있겠어요. 내리는 게 스트레스지. 자, 지금 월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314.79인데 요거보다 내려가면 내리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5거래일이 남았는데 5거래일 동안 314.79보다 낮으면 하락에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미래를 보면 이렇게 되죠. 위에 바로 상단선이 만들어져 있고 하단선이 생각보다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악재가 뜨면 잘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저가를 방어하느냐, 방어하지 못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올봉은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기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까지하고 다른 변화가 오는 거죠. 나중에 한 올해 말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제가 올해 초에 봤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연말에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예. 지금은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가면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위아래 다 막아놨어요. 위아래 다 막았는데 하락 추세는 끝났어요. 하락 추세는 끝났는데 상단선이 하나 발달되어 있는 게 있죠. 근데 이 상단선이 전봉 고가로부터 그렇게 많이 낮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이번 주 고가를 방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하단선이 거의 이번 주 종가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금요일 날 종가만 딱 보고는 뭐 그냥 대놓고 안 떨어뜨리려고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미친 듯이 그렇게 예, 선물 가지고 장난질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기관까지도 매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등가로 시작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봉은 내려갈 생각이 없는 차트인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서 갭상승까지 왔다. 그러면 주봉은 더더욱 떨어지기 힘들겠죠. 그러면 월봉은 누르고 주봉은 밑에서 받치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지금의 차트 모양새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삼성주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전자, 삼성 SDI, 뭐 삼성 SDS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상속 이슈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초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로만 봤을 땐 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이고 또 한참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모르겠어요. 예, 시초가를 확인하고 시초가에서 어,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내다 던지느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쓸어 담느냐 그게 제일 큰 이슈가 되겠죠. 일봉도 보면 예, 일봉은 갭상승하면 오르기 좋고 갭하락하면 또 내리기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은 잘 모르겠고 주봉은 확실히 예, 지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진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삼성전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딱 보면 지금 다 상단선만 들고 있어요. 하단선 터치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단선 얼마 있냐면 한 5만 6천 얼마? 5만 7천 원 정도에 있습니다. 5만 6천 100원 정도에 있어요. 위로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 크게 내리면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가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왜냐? 지난달 고가 넘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고가 투자 심리도가 이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만약에 이번 달 고가 못 넘으면 최저치로 떨어지고 최저치로 떨어지면 5만 천 원대? 예. 5만 천 원대에 가까운 고가 5만 1,200원. 예. 거기가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이슈가 터졌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5만 1,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비 20% 정도 빠질 수 있어요. 지수가 20% 정도. 만 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요. 만 원 빠지면 20%가 넘나? 6,000원, 6,000원. 20%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 20% 언저리까지 빠질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재로 작용되면 꽤 큰 폭의 하락이 오게 돼요. 그래서 버텨야 됩니다. 월말까지 버텨야 돼요. 자, 애매해요. 지금 주봉은. 중요한 건 최저가 모드 상태예요. 주봉은. 주봉은 최저가 모드 상태이기 때문에 59,500원을 붕괴하면 안 돼요. 59,500원을 붕괴하면 목표가가 54,0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악재로 작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들어 올리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이 이게 악재로 작용되면 일단 목표가는 54,000원이고 54,000원까지 가서 이번 달 끝내면 예, 그 다음엔 51,20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지수는 다 망가지겠죠. 예, 삼성전자가 20% 빠지면 음, 지수도 그에 못지않은 하락이 올 테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갭상승하고 위로 날아가야 돼요. 이게 악재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자, LG화학 보여드릴게요.
LG화학, 그죠? 딱 하단선까지 올라와 있어요. LG화학. LG화학은 TO 하단선이 버티고 있어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죠. 그래서 예, 근데 음봉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차트를. 그 다음에 네이버. 자, 네이버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죠. 그래서 LG화학만큼 반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도 예, 지금 하단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망가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 예, 카카오도 상승 추세가 망가졌죠. 지금 지난달 저가도 깼습니다. 상승 추세가 망가진 종목 3개, 상승 추세가 망가지지 않은 종목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한 상승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서서히 상승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수가 내리지 않는 건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가 내리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종목이 내리는 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추세 끝나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상승 추세 끝나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난번에 뉴스가 한번 나온 적 있죠? 셀트리온에 무슨 약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뭐 상호파를 한다 그랬나? 뭐 그래서 그날 오르고 그 다음 날부터 쭉쭉 빠졌잖아요. 예.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는 그 상황 보면 대부분 딱 저항에 있거나 상단선에 걸쳐 있을 때 그런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자, 보시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예, 그런 뉴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 기업들은 그런 짓을 해도 돼요. 늘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할 때 엄청 뉴스 터트려 가지고 개인이 매수한 날 갭상승 8%하고 종가는 저기 보합으로 끝났어요. 삼성전자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근데 정부에 예,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기업들이나 해야 되는 그런 걸 도와주고 그런 거는 사실 윤리적으로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정부에서 이런 거 발표해서 주가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예, 기업들은 주가 조작을 하는 거죠. 뉴스를 어느 타이밍에 내놓느냐. 그런 것들도 다 주가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기업이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정부의 발표보다는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필터링 할 수 있는 어쨌든 일부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정부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신뢰도가 꽤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뭐 하나 떴죠. 뭐 국내 치료제들이 효과가 좋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임상 실험이 아니고 세포 실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는 아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치료제로 나오려면 멀고도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신라제는 임상 3에서 망했습니다. 15만 얼마까지 갔었나요? 지금 12,0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임상 3에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 세포 실험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포 실험의 성공을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렵죠. 사람이 대응하기가.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알고 대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셀트리온은 가격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긴 있어요. 싸니까. 근데 상승 추세는 망가진 거죠. 셀트리온만 망가졌냐? 쌈바도 망가졌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망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그건 상속 이슈지, 예, 바이오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움직여도 따로 움직일 것 같고요. 두 기업이 기업으로는 거의 대장주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쪽에선 거의 대장주인데, 대장주가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저는 바이오는 성공 못한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토양으로 봤을 때 우량한 기업이 아니라면 거의 10중 8구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무슨 약을 만든다, 뭘 한다, 이렇게 수도 없이 이슈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경험이 없고, 예. 두 번째는 자금이 없고, 예. 세 번째는 능력이 없죠.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쪽 일은. 그러니까 이제 그 창의적인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냥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딱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검증 과정을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노하우가 이거 뭐 상상 초월이잖아요. 뭐 3만 명, 5만 명을 임상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건 웬만한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임상을 진행을 해서 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몇 년씩 그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나.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뚝딱해서 뭔가 약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접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생각만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올 것이야라고 그림을 그리기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못 만들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없지 않을까요? 뭐 우리나라만 못 만들겠어요? 우리나라만 만들겠어요? 중국, 인도네시아는 못 만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태국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너무 큰 장벽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주말에 나온 이슈는 너무 허접했어요, 사실. 세포 실험에 대한 발표를 정부가 한다? 그런 걸 뉴스라고? 그렇게 그런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어가요. 앞으로 5일 동안 만약에 의미 있는 반등이 바이오 쪽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월봉은 거의 무너져 가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바이오도 거의 한 사이클이 끝나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직은 반등의 여지는 있어요. 아직 5거래 일이 남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 차트하고 나머지 6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셀트, 삼바, 삼성 SDI,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근데 싹 다 음봉이에요. 그 중에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건 LG화학이고요. 나머지 5종목은 모두 상승 추세가 붕괴가 돼 있어요. 근데 상승 추세가 붕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는 건 삼성전자 때문이죠. 예, 삼성전자는 이렇게 최고점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6종목의 하락분을 삼성전자 혼자서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부족한 거는
하이닉스가 그렇죠? 예, 조금 커버하다가 다시 빌빌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지금 이번 달의 증시는 어차피 삼성전자 혼자 예, 하드 캐리 한 거잖아요. 다른 종목이 떨어지는 걸 다 속여가면서 혼자 끌어올렸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까지 무너지면 상위 코스피 상위 종목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이렇게 하면 한 여덟 아홉 종목이 돼요. 예. 그럼 뭐 그 여덟 종목 내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삼성전자 말고 그 네 개 종목을 합치면 네 개 종목이었나? 여섯 개 종목을 합치면 삼성전자만큼의 거의 시총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합치면 우리나라 시총의 거의 절반이 될 거예요. 절반 가까이. 그럼 그 종목이 내렸다라는 건 뭐 거의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의 흐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세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지수가 무너지고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기타 종목에도 다 영향이 가게 됩니다. 예, 어차피 지수가 오르면 대부분의 종목, 좋은 종목들은 다 오르게 돼 있고 지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주는 게 어쨌든 종목의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지수가 내렸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제가 인버스 트윅스를 이번 달에도 샀는데요. 제가 산 가격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산 가격이 3,915원입니다. 3,915원. 3,915원. 여기요. 예. 저는 여기서 샀어요. 저가가 3,905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호가 위에서 산 거죠. 근데 오르지도 않아요. 아, 지금 몇 개월째 내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월째 내리고 있어요. 이제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좀 봤고요. 어, 요새는 잘 보지 않는 이게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 예, 참고 삼아 보세요. 8만 5천 명. 예, 미국은 8만 5천 명 찍었고 요새 프랑스 핫해요. 예, 프랑스 4만 5천 명 찍었고 예, 영국 2만 3천 명 찍었고 스페인 1만 9천 명 찍었고 이탈리아 1만 9천 명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새로 뜨는 체코가 있어요. 체코. 예. 체코 1만 2천 명 찍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 9,200명 찍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유럽은 쑥대밭이에요. 예. 유럽은 거의 3월 달에 그 팬데믹 상황에 비하면 지금 뭐 비교할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막 폭증하고 있어요. 자, 네덜란드는 전고점이 한 1200명 정도 돼요. 1300명. 지금 9200명이 나와요. 그러면 몇 배 가는 거예요? 이거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의료 시스템이 버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4만 5천 명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고점이 얼마냐면 7,500명이에요. 7,500명. 예. 그러니까 7,500명이 나왔을 때 아이고 나라가 작살난다고 셧다운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 7,500이 아니라 4만 5천이에요. 자, 8,000명 잡고 8, 5, 40. 5배예요. 지금 확진자가 5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증시는 올라요. 이게 재미난 상황이에요. 자, 얼마나 버틸까요? 우리나라는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은 제가 보기에 버틸 수 있어요.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100명이 확진된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독감 백신으로도 50명 가까이 죽어나가도 끄떡없는데 이건 뭐 사망자도 아니고 확진자가 100여 명이면 저는 예, 국가가 가진 의료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와, 4만 5천 명이면요. 얘네 인구가 6,500만 명이에요. 프랑스 인구가 6,500만 명인데 그러면은 4만 5천 명, 그죠? 나누기 6,500만 명, 6,500만 명 하면 6.9, 이 모르겠네. 0.069인가? 예. 얼마가 되는 걸까요? 자, 6,500만 명, 650만 명, 6,500만 명, 650만 명, 65만 명. 그러니까 65만 명이 1%잖아요. 그러면 6만 5천이 0.1%예요. 0.1%. 그러면 0.069네요. 0.069니까 0.007%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로 따졌을 때는 얼마일까요? 5천만. 5천만 인구로 잡으면 5천만 인구로 잡았을 때 1%가 50만 명. 그다음에 0.1%가 여기에 0.7이죠. 0.7이니까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하루에 확진되는 수치예요. 어, 감당이 될까요? 하루에 3만 5천 명이 나오면 우리나라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독일 그러죠? 독일도 지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독일도 거의 15,000 가까이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지금 죄다 난리예요. 이게 봉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저녁 6시 이후에 지금 셧다운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 상점이나 이런 데를 닫는다고 한다는데 추적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면 하루에 뭐한 2만 명이 감염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추적하잖아요. 추적할 때 보면 적게는 한 19명에서 한 2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 추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명이면 20만 명이에요. 추적해야 되는 사람이. 많게는 50만 명이고. 그럼 하루에 10,000명씩만 감염돼도 20만 명씩 계속 추적해야 되는데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프랑스는 4만 명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4, 2, 8, 그럼 80만 명인데 80만 명을 어떻게 추적해요? 물 건너 간 거지. 그러니까 그냥 퍼지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넘어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마스크도 잘 안 쓰는 국가잖아요. 이제 방역하고 경제가 둘 중에 하나는 작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방역을 내버려 두면 돼요. 네? 확진자가 4만을 넘어, 5만을 넘어, 6만을 넘어, 10만을 찍든 말든 그냥 경제로 계속 밀고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도 두 가지가 작살나겠죠. 하나는 병원, 예, 뭐 감당이 안 될 테니까요. 이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포화 상태가 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실업자죠. 감염되면 실업자잖아요. 예, 확진이 됐는데 어딜 가요? 사람들이 다 멀리 할 텐데. 그러면 저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 사람들은 다 어찌됐던 어, 의도하지 않은 실업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런 실업 상태가 증가하게 되면 금융 불안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벌면 예, 대부분 이제 대출을 해서 뭔가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집을 사고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볍지 않다고 봐요. 이게 뭐 아프리카 나라나 남미 쪽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냥 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그럼 콜롬비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차피 경제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경제의 연결고리도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스 사태를 통해서 학습했듯이 금융 시스템이 복잡해요. 예,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타격을 받으면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그래서 계속 지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아마 대선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뭔 일이 벌어지겠지. 제가 대통령 후보라면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막을 것 같아요. 이제 한 10일 정도만 잘 막으면 되는데 뭐 굳이 그 전에 뭔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그런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선거가 끝나서 더 이상 뭔가를 방어해야 될 이슈가 없어진다 그러면 방역의 문제는 다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은 8만 5천 명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800만 명 넘었죠. 이제 곧 900만 명이 될 텐데 미국 인구가 3억 6천에 900만 명이 넘으면 거의 3%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전체 인구의 3%가 감염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사는 동네도 아파트 단지로 따지면 한 7천 가구가 넘거든요. 그럼 7천 가구에 4명씩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만 몇 명이 있나? 7, 4, 28. 한 3만 명 있는 거예요. 요, 그 얼마 되지 않는 땅덩어리 안에 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인 거예요. 그러면 3만 명 중에 3%면 3만 3,300명이 1%잖아요. 그럼 거의 1,000명이 확진자라는 거죠. 요 조그만한 동네에 확진자가 1,000명이 있다 그러면 하루 돌아다니면 확진자를 만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이가 학교를 갔다. 그럼 학교에 가도 확진자가 있어요. 예. 아이가 학원에 갔다. 학원에 가도 확진자가 있어요. 어딜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 미국의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이걸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끌고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금 돈 많다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지금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미국 밑에 멕시코도 그렇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이란.
예, 러시아. 다들 코로나가 쉽게 끝나길 기대했고, 반대로 항공업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항공기 더 못 뜨지 않겠어요? 3월 달에는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수준의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비행기가 못 떴어요. 지금은 하루에 44만 명 나옵니다. 예. 그러면 비행기는 더더욱 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는 뭐 먹고 살아요? 항공업은 뭐 먹고 살죠? 음, ANA, 아마 이게 일본 항공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5조 원대 적자.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항공사들 3분기 적자가 12조 원이랍니다. 예. 근데 4분기는 더 심해지겠죠? 확진자가 더 늘어나니까요. 내년은요? 내년도 더 힘들겠죠?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유럽이 나아질까요? 예, 더 늘어날 겁니다. 미국도 예,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셧다운도 안 하고 추적도 안 하는데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럼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예. 만약에 이번 달에 양봉으로 또 끝나면 저는 다음 달에 고퍼스를 또 매수해야 됩니다. 예, 한 900주 정도 예, 또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 상황이 온다면 예, 언젠가 포기하는 날이 오겠죠. 지금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게 코스닥의 15조, 코스피의 45조 정도인가요? 44조인가 45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이대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판 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예, 누군가 저에게 틀렸다고 말하든 예, 감내하면서 어, 비록 이 상승장에선 돈을 챙기지 못했지만 예, 하락에 베팅한 걸 걷어들일 생각은 아예 없어졌어요. 만약에 7월 이후에 그냥 확진자 수들이 계속 감소를 했다 그러면 아,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이 너무 터무니없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걸 상승장으로 해석하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예, 더더욱 이 정도 상태가 됐는데도 이걸 무시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상황이 다가오겠죠. 그때는 어떤 행위로도 막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막아요? 예, 전 국민이 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다가올 텐데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예전에 중세 시대 때 몽골인들이 예, 패스트를 퍼뜨리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패스트로. 패스트를 영어로 하면 패스트라고 안 하고 유행병이라는 단어로 플래그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라는 그 병이 유행병이라는 명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고 단순하게 유럽의 인구를 줄인 게 아니라 예, 그것 때문에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예, 중세 시대가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된 거니까요.
저는 이거 심상치 않다고 봐요.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글쎄요. 한 달 뒤는 이게 국가 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속칭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나라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오히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태국, 예, 이런 나라들, 대만, 이런 나라들 방역 잘해요. 대만 2명, 1명 이렇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00명 이하로 어쨌든 잘 관리하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아시아나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이 훨씬 더 방역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죠. 우리는 증시도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좋을 뿐더러 경제적인 그런 데미지도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나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만 좋다고 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저는 하락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비트코인 쪽을 좀 잠시 볼까요? 비트코인은 월봉은 갈 때까지 갔어요. 예, 이건 갈 때까지 간 거기 때문에 홀딩 외에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긴 신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월 초에 이야기해드렸던 조건은 단순하죠.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산다. 예,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매수하시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예, 월봉은 그렇게 조건만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죠. 뭐. 예,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는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고 홀딩 할 건지 팔 건지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나온 이슈는 10월 21일 날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전봉의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온 건 한참 됐어요.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고 얘는 하단선도 찍고 올라갔죠. 이것도 전봉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하는 조건인데 전봉 저가 안 깼죠. 근데 상승폭은 더뎌요. 예. 그 비트코인이 오른 거에 비해 이더리움이 오는 건 굉장히 적고요. 더군다나 리플은 예, 이게 화날 정도로 별로 안 갔어요. 어, 이른바 리또 속이죠. 예, 저도 리플을 거래하면서 배운 건데 예, 리또 속이 있기 때문에 비트를 샀으면 꽤 올랐을 텐데 하필 리토 속을 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재미를 덜 받겠죠. 오른 폭도 없고 더군다나 오른 것 중에 또 반은 다시 내렸으니까요. 자, 앞으로 25니까 26, 27, 28, 29, 30, 31, 6거래일 정도 더 남았어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월봉을 활용한 거래 전략 이외에는 사용하실 만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예, 월봉을 보시고 이건 전봉의 저가는 깨지 않을 거고 양봉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사시는 거고 이미 사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한번 버텨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번 달을 패싱하고 예, 다음 달 시초가 찍은 다음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올 초부터 그거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주가를 가격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방법과 패턴과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포인트예요. 근데
음, 모든 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그렇거든요. 모든 걸 다 맞춰야 돼. 예, 그게 해석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서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직구를 잘 던지는 투수예요. 저는 슬라이더를 잘 던져요. 그러면 제 승부수는 직구거나 슬라이더지 커브나 너클볼이나 예, 변화구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무슨 얘기를 하냐? 너는 변화구도 잘 던져야 되고 예, 직구도 잘 던져야 되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주가가 있어요. 주가가 있으면 주가는 예, 오르거나 내리죠. 근데 오르는 것도 상승하는 게 있고 반등하는 게 있어요. 내리는 것도 조정하는 게 있고 하락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예,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상승은 올라간 뒤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예, 상승은 오른 뒤에 안 내려오는 겁니다. 반등은 상승한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조정은 내려갔다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은 내려간 다음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반등에선 사면 안 되고 하락에서 사면 안 돼요. 상승해서 사야 되고 조정해서 사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자 내릴 때 이게 조정 같아. 그럼 그건 사야 되죠. 내렸는데 이게 조정같이 보인다면 이건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데 이게 상승이야. 그럼 따라 붙어야죠. 예?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게 상승 같으면 따라 붙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승인 줄 알고 따라 붙었는데 반등이야. 그러면 파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예,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두 개도 구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내리면 안 살라 그래요. 내리면 안 살라 그래요. 왜냐? 내리면 다 하락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오르면 무조건 살려 그래요. 왜? 두 개 다 상승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상승이면 괜찮은데 반등이면 작살나는 거고, 예. 내렸는데 조종이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걸 구분 못하니까 안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이 상승을 추격하는 이 행위, 예,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이건 손실폭을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이 조종 시 매수하는 방법을 주로 분석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증시가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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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해요. 조정이 없어. 그럼 매수 타이밍이 없죠. 제 입장에서 매수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매수 타이밍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증시는 계속 올라. 그죠? 왜냐하면 조정을 안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예, 아래 꼬리가 없어요. 그냥 가. 그냥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상승은 눈에 보이는데 조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조종을 활용한 매수 방법을 설계해 놓은 사람은 투자자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투자자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계속 조정을 기다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덥석 물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은 하락이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하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은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예, 나중에 딱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반등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등 자리면 거기에 꼭대기예요, 꼭대기. 자, 아직은 하락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주 고요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엎어지는 상황이 오면 예, 이제 다른 그런 주식 카페에 재미있는 글들이 도배가 되겠죠. 아, 되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라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요. 그죠? 상승, 반등, 조정, 하락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댓글을 보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래요. 근데 실제로 저는 거래할 때 이래도 흥이거나 저래도 흥이지 않습니다. 딱 정확한 자리, 정확한 가격 딱 지키면 그것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를 들면 매도를 쳐야 될 때는 반등만 기다리고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조정만 기다려요. 나머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요 네 개 상승, 반등, 조정,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다음 주 중에 할까요? 예, 시간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시황을 하고 다음 주에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꼭 관심 있게 보세요. 아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거래하실 때도 삼성전자 보고 하셔야 돼요. 예, 삼성전자 막 내다 판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예, 지수 무너지면 다 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내다 팔 때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고 이러면 아, 오늘은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셔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쏟아져 나오면 선물도 매도할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